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시작한 6회차 강의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사정이 있어서 강의를 못 듣는 분들 때문인데요, 제가 강연 관련해서 공지를 올릴 때마다 못 들어서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될까 해서 올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강의를 들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고 또 복습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올립니다. 이 강의는 돌고지 생활예술문화센터에서 진행했던 강의고요. 센터와 수강생 분들 양측의 동의를 받고 올리는 영상이고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무단 복제나 배포 같은 건 하지 말아주세요. 일기쓰기라는 아주 사소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강의이지만 어떤 방구석 유튜버의 수많은 공부와 노력을 담아 만든 지적 재산물이니까요. 자, 그럼 열린 마음으로 강의를 들어볼까요? 이제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다룰 거고, 정확히는 감정이란 단어에 대해서 먼저 다룰 겁니다. 간단하지만 감정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자동차고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밖에 못 간다고 했으니까 한 방향으로, 즉 전진밖에 못하는 차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 에고, 그러니까 자아라는 개념이 차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지욱이란 자동차는 과거에서 미래로밖에 못 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으로 가는 건 오케이, 전지욱이란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건 오케이인데, 그럼 난 우회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여기서 100km로 갈지 여기서 10km로 갈지를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쵸? 선택을 못 하죠.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정체성이에요. 전지욱이란 자동차는 100억 부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저기까지 100km로 달려 라는 목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저는 예를 들면 창업 지원을 받는다든지, 투자를 받으러 돌아다닌다든지, 밤을 새서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코딩을 한다든지, 하여튼 저만의 선택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즉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앞서 얘기했던 이제 이 감정과 가치라는 거죠. 이 정체성을 제가 예를 들어 난 100억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코딩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난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그리고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행동을 멈추기 시작하겠죠? 그럼 선택을 안 하는 거죠. 또 반대로 감정은 그렇지만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나는 정말 그 일론 머스크처럼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어요. 창업 신화에 대한 신념이. 그러면 감정을 좀 추스러뜨리더라도 그 선택을 밀고 나가겠죠. 네. 이게 되게 이렇게 제가 설명해서 그렇지만 우리 누구나 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자동차는 사실은 가치와 감정이라는 바퀴를 갖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건 내가 원하는 그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가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결론을 다시 돌이켜보면 나라는 건 내가 만든 이야기라고 했어요. 고로 실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감정이란 것도 내가 만든 이야기에 좀 가깝고 실제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은 다 실제하지 않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웃겼던 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던 건, 실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걸 안 해버리면 마치 소프트웨어가 사라지는 컴퓨터처럼, 소프트웨어가 없는 컴퓨터는 쓸모가 없잖아요. 작동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자아나 가치, 감정,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생존을 못할 확률이 높고 이 그러니까 삶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허상을 믿고 그 허상을 추구하면서 사는, 되게 이 실제에 살지 못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눈 감고 평생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가 맥베드에서 그런 유명한 대사를 남겼고요. 햄릿도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위대한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이 허상을 발견하고 허상에 대해서 깨닫고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부처님이 모든 것이 공하다, 그리고 예수가 이 현실에 있지 않고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여러 가지가 다 사실은 이미 몇천 년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현대 과학이 그거를 현대 과학의 언어로 증명을 할 뿐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얘기는 되게 철학적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상상하고 허구를 만들어내는 생명체다. 그래서 아마
아마 챗GPT가 우리보다 똑똑한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챗GPT가 허구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챗GPT가 감정을 흉내내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고 뭐 음성 언어를 변조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만든 믿음을 정말 믿어서 인간을 죽이거나 인간을 돕거나 혹은 어떤 인간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걔는 이제 생명체의 개념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허구를 믿고 허구를 계속 이제 선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흉내는 내는 정도이고 그게 너무 모사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착시를 일으키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믿고 그 믿음을 자기가 정체성을 만들어서 추구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감정이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나를 찾는 여행, 뭐 나를 힐링하는 것 정도는 저는 감정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감정이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경민쌤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에 업데이트를 조금 했고, 이제 여러분은 정말 행운이신 건 빡세게 공부한 걸 지금 제가 1분 안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먼저 사전 지식을 봅시다.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고 이제 그래 나를 찾는 여행을 가겠어 유럽으로 떠났어요. 그 유럽의 유명한 산을 갔습니다. 산을 등산을 혼자 갔는데 곰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망을 쳤고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쵸?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일기장을 썼어요. 나 진짜 유럽 여행 와고 이게 무슨 내가 생쇼를 하고 있냐. 그리고 앞으로 다신 여행 안 가. 그리고 집돌이 집순이가 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어떤 그냥 공통된 이야기라고 할게요. 이게 일어난 사건이죠. 아직까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사건 정도라고 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포를 보통 도망치면서 느끼고 그거를 느꼈어라고 이제 일기장에 적고 그리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죠. 집돌이 집순이로 평생 산다 등과 같은 행동을 이제 하는데 감정은 그동안 정말 수많은 논쟁이 있고 아직도 논쟁이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감정이 무엇인지, 어디서 발현되는 것인지, 왜 우리는 감정을 느끼고, 감정이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물론 아주 많은 이제 좀 근접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뇌의 10%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인류의 과학이 밝혀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기 쓰기에 되게 필요한 정보들만 제가 좀 갖고 온 거예요. 자, 크게 이 세 가지 흐름을 갔는데 이 심리학의 아버지죠. 윌리엄 제임스랑 칼 랑케라는 박사가 처음에는 어떤 이론을 제시했냐면 곰을 보고 당신이 뛰었잖아. 뛰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졌어. 그래서 공포를 느끼는 거야. 즉 감정은 신체 행동이 있어야지만 느낄 수 있어. 그래서 감정을 느끼려면 너가 몸을 움직이면 봐봐. 춤을 추면 즐거워지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감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원인이 몸이고 결과가 감정이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을 나눴어요. 감정은 아웃풋. 되게 친숙하죠, 우리한테. 근데 이 개념으로 그동안 쭉 오다가 설명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그럼 지역마다, 감정이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100km를 뛰면 그럼 똑같은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변이 통제를 해도 사람들은 다양하게 느끼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신 자크 팽크셉이라는 박사님인데, 동물 감정 연구를 50년 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동물 감정 연구를 50년 동안 하면서 이 감정을 이제 그 신경학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접근하신 분이고, 이분은 감정의 기본 7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동물도 감정을 느낀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7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일으키는데, 핵심은 감정은 우리 뇌에서 일으키는 호르몬과 신호작용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포는 A 패턴, 그 다음에 기쁨은 B 패턴, 뭐 C는 이 호르몬, 뭐 D는 이 호르몬,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이죠. 조금 더 이 신경학적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근데 궁극적인 차이는 이쪽은 이미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 패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감정에도 반응할 수 있고, 동물도 우리는 모르겠지만 얘도 지금 그런 패턴을 보이는 걸 보면 이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야. 그래서 생쥐도 웃을 수 있다
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냈고, 그래서 이슈가 됐고, 이분은 이 둘을 되게 이제, 좋은 의미에서 비판했어요. 어떻게 몸으로 감정을 느껴?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야. 인간은 복잡한 호르몬과 복잡한 신경 체계를 통해서 감정을 느끼는 복잡하고 고도의 지능을 갖고 있어!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동조를 했고, 지금도 여기에 기반해서 많은 심리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이 전까지는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호르몬 치료를 잘 못했고 강한 진통제로 치료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상담을 가면 그냥 몰핀이나 이런 진통제 처방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르몬이나 화학물질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슈퍼스타가 한 명 나타나요. 2006년도에. 당신 둘 다 틀렸어. 감정은 사실은 단어야. 우리는 그 단어를 알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 거야. 우리는 우리 감정을 느낀다라고 착각하는 어떤 설계자야. 그래서 우리는 요리하듯이 감정을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이런 걸 느꼈어 라고 설명하는 감정의 구성을 통해서 느끼는, 그래서 구성된 감정 이론이라는 아주 혁명적인 이론을 발표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분도 이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쨌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뭐가 맞냐 안 맞냐는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저는 가지고 일기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게 이제 재밌어서 오늘은 요 리사 펠드먼 베럿이라는 교수님이 제시한 구성된 감정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저널링에 어떻게 하면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구성된 감정 이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리사 펠드먼 베럿이라는 교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이 뇌과학계에서 슈퍼스타예요. 그러니까 논문 세계 인용 상위 1%예요. 그 논문 인용 1%라는 건 정말 엄청난 슈퍼스타라는 거예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거의 동급이에요. 논문 세계 인용이 상위 1%라는 건. 그리고 이분이 메타 연구라는 걸 했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뇌과학 연구 자료를 다시 한번 다 훑으면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이론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는지, 또 이 실험과 이 실험의 차이는 뭔지를 막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정 연구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공헌을 했고, 지금도 공헌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자기가 발견한 이론이 바로 구성된 감정 이론입니다. 구성된 감정 이론이 사실 말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우리가 우리 멋대로 감정을 만들어서 구성해가지고 의미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설명하려면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분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감정이 발생하는 과정이 있고, 발생한 거를 우리가 구성하는 거, 이름 붙이는 과정,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발생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정답이 아니라 구성된 감정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수십만 가지 예측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내수용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예측을 우리는 하는데 이걸 못 느껴요, 우리는 지금. 왜냐면 이걸 느끼는 순간 우리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적절히 뇌에서 끊어줘요. 그냥 내가 느낄 수 없게. 우리가 자전과 공전, 중력을 못 느끼는 것처럼 그냥 느낌을 느끼지 않게 해주고, 대신 우리는 아주 찔끔 느껴요. 아주 찔끔. 이 두 가지밖에 사실 못 느끼는데 이걸 느낌이란 형태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느낀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요. 나는 공포를 느꼈어라고. 그래서 요거를 더 쉽게 설명하자면, 구성된 감정 이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뇌는 체중의 2%고 포도당이라는 아주 고급 휘발유만 쓰는데, 아주 당 중에서도 최고의 당이고 정제하기도 힘들고 분류해내기도 힘들거든요. 사실 비싼,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장기죠. 근데 에너지를 몸의 20%를 혼자 독차지하고 쓰는 유일한 장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를 중에서 20%를 뇌가 가져가요. 우리 수만 가지 지금 시스템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근데 이렇게 유일하게 많이 가져가는 게 뇌예요. 근데 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뇌 입장에서 내가 20%의 에너지를 쓰는데 이 주인이라는 녀석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이걸 끊을지 몰라. 그러니까 지방으로 저장해 놓고 막 여러 가지 형태로 막 저장을 하죠. 그리고 나는 항상 불안해.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행동할 줄 모르고 밖에 곰이나 사자나 혹은 나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표현이 은유적이지만 보수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보수적인 행동을 하면서 뭘 만들어냈냐면 두 가지 패턴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서를 만들어내요.
두 가지 부서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진짜 참 신비로운 건데 첫 번째는 신체 예산관리, 두 번째 1차 내수용 피질인데 이름을 알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획재정부랑 현장 실무팀 두 가지 패턴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여러분이 가방을 메고 유럽 여행을 떠나는 순간부터 다양한 사건들을 예측을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해요. 공항에서 도둑을 만난다, 산에 갔을 때 곰을 만난다, 내가 배우자를 만난다, 혹은 뭐 우주인을 만난다 등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막 예측을 하고 미리 호르몬을 보내놓습니다. 에너지도 보내놓고요. 그런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오신다는 생각만으로도 뇌는 이미 벌써 여기에 와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조금씩 빼놔요. 네. 그런데 그럼 실제로 왔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곰이 산에 갔는데 당연히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 반대로 예측과 동일하게 곰이 나타나요. 그럼 바로 이제 이 현장 실무팀은 이제 심장, 콩팥, 간을 바로바로 움직여요. 그래서 빨리 행동을 처리해요.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누가 갑자기 막 뭘 던져서 유리창이 팡 깨져요. 그러면 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가시겠죠? 아니면 소리도 못 지르고 막 이렇게 막 숨을 수도 있죠. 그때 여러분이 의식하시나요? 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어. 난 지금 책상으로 기어가고 있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끝난 다음에서야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의식하거나 기억을 할 수는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행동을 하는 이 현장 실무팀 상황에서는 인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곰을 만날 때, 곰을 만날 수 있는 상황, 곰을 안 만날 상황, 산딸기를 먹는 상황, 뭐 수만 가지 상황을 막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근데 곰이 딱 나타났고 그럼 실제로 우리 현장 실무팀은 이제 심장을 움직여서 빨리 뛰게 해서 도망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심박수가 뛰었다. 뭔가 내가 지금 뭐 땀이 엄청 많이 났고 막 팔다리에 힘이 풀린다 등과 같은 어떤 미세한 변화를 느껴요. 전과 곰을 만나기 전후에 뭔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내가 상태가. 그러면 이걸 우리는 느낌이란 형태로 느끼고 이제 여기에다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아, 무섭다. 나 죽을 뻔했네. 와, 진짜 하니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는 거고.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거를 참 우리가 느끼는 거는 되게 이 머릿속에선 수만 가지 예측을 내놓지만 우리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건 달랑 두 가지밖에 없대요. 이 구성된 감정 이론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은 달랑 두 개야 라고 하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유인성과 흥분도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쾌적한가 쾌적하지 않은가, 내가 에너지가 활발한가 활발하지 않은가, 이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수십만 가지의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가지 지표만 가지고. 내가 만약에 활발한데 불쾌하면 난 지금 분노했어. 내가 되게 차분한데 뭔가 불쾌해. 그럼 나는 그 공포를 느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미터를 뭔가 수위 조절을 해 가면서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첫 번째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라고 이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감정을 느꼈다는 건 이미 버스가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사건은 다 일어났고 내 몸의 모든 일은 다 일어난 상태에서 나는 버스 뒷공무니를 보면서 공포, 사랑, 희망, 용기 같은 이름을 그냥 붙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그래서 여러분은 단지 지금 느끼고 있어 라는 그 생생한 느낌을 느끼는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이미 모든 걸 다 느껴버린 뒤에 그냥 그 중에 이 찌끄레기를 느낀 다음에 그거에 그냥 이름 붙이기 정도를 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눈물을 우리가 막 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걸 지금 느낀 다음에 이 흘리는 거라고? 막 이제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인간은 그 오차가 아주 짧긴 하지만,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다 오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느끼는 것 같이 느끼지만, 이렇게 해서 전기 신호를 타고, 여기에서 난 지금 책상을 느끼고 있어 라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어요. 실제로. 그 오차 시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짧아서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는 버스가 이미 떠났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수많은 예측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실제로 못 느끼고 그걸 요약된 두 가지 느낌이라는 그 불쾌한가 유쾌한가 그리고 내가 활발한가 차분한가 두 가지밖에 못 느끼고 마지막에 이거를 감정이란 걸로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느낀 것들을 가지고 이름 붙이는 거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감정을 이제 뭔가 추적하고 평가하고 감정을 느꼈어 라고 느끼는 게 구성된 감정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지적받는 이유 첫 번째는 직관적이지 않아서예요. 왜냐면 난 분명히 지금 생생하게 느끼는데 근데 이게 내가 나중에 느낀 거라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물론 공격받는 지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갖고 있는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리사 펠드먼 베러시 교수가 주장하는 건 이 느낌을 우리가 잘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실제로 이 느낌을 실제 일어난 어떤 사건의 정보랑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원래는 정동 실제론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느낌 실제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느낌을 느끼는 원인을 모른 채 느낌을 경험할 경우 그 느낌을 정보로 취급한다. 이건데 이건 여러분이 다 이미 경험하신 거예요. 뭐냐면 점심시간 직전이 배고파지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때 가석방 신사를 할 때 저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 그러니까 느낌하고 저 사람이 진짜 실제로 정말 일으킬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정보하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 PMS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여성들은 식사 조절이 어렵거든요. 원래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배가 고프거나 특히 이게 PMS 기간을 겹치면 모든 세상이 다 짜증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모든 정보가 다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남자는 반대로 한 번 좋으면 모든 게 계속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면 만약에 좀 뭐 그런 거죠. 너 진짜 용기 있다 그러면 오케이 나 줄 안 매고 한번 절벽 뛰어볼까? 이런 것들. 그래서 느낌과 정보를 구별을 못하는 거죠. 비가 오면 우울하니까 기분도 처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면접을 들어오면 저 친구 좀 우울해 보이는데 저 친구 일 잘 못할 것 같아 라고 또 전쟁터에서 특히 군인들이 이 비무장한 시민들을 이제 어쨌든 적이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그들은 항상 긴장되어 있는 상태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다 아플 때 돌봐줘라. 그리고 첫 데뷔할 때 보통 배우들이 많이 떨려 하거든요. 그게 긴장돼서. 근데 그거를 자기가 설레서 떨린다고 착각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레는지 안 설레는지는 네가 대사를 해보면 알아. 뭐 대사를 씹으면 너는 긴장한 거야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리사 펠드먼 베러 교수는 우리를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서 당신의 신체 감각이 의미하는 바를 당신의 뇌가 구성한 것이 바로 감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공포, 사랑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론의 되게 충격적인 사실 이 방향입니다. 근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이제부터예요. 이거를 느낌을 우리가 느꼈어요. 이름도 붙인다고 했어요. 이름을 붙이는 그 과정이 이 구성된 감정 이론의 아주 핵심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감정이 구성되는 과정은 사실은 부엌에서 요리하는 과정 정도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재료를 요리하는 건데 어떤 거냐면 느낌이라는 두 가지 기본 재료, 총 4가지 지표죠. 총 4가지 지표로 그냥 개념으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다시 갖고 오겠습니다. 자동차, 그럼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근데 만약에 자동차를 모르는 존재가 있어요. 아예 태어나서 자동차를 안 본 존재.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야, 사람들이 자동차 그러는데 자동차가 뭐야? 그럼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그게 일단 말이야. 철로 되어 있고, 그게 뭐 유리로 된, 유리라고 한 투명한 걸 감싸고 있고, 안에는 뭐 엔진이 있고, 바퀴가 달려있고, 기름을 넣고, 뭐 이렇게 하면 굴러가는 고철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을 여기에 다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냥 자동차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쵸? 우린 자동차의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자동차가 없던 문명에서 누군가가 와서 자동차에 대한 개념을 우리한테 배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게 자동차만 해당되지는 않아요. 비빔밥을 외국인한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비빔밥을 먹어보지 않은 아이한테. 근데 우리는 너 뭐 먹었어? 라고 하면 비빔밥 먹었어. 그럼 바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한국에 간대 말이야. 그 나라에서는 그 라이스에다가 뭐 야채랑 뭘 올린 다음에 뭐 투명한 소스인데 뭔가 고소한 맛이 나는 걸 뿌려. 그리고 빨간 소스를 올려. 그리고 그걸 막 미친 듯이 부셔. 그리고 그걸 막 이렇게 우걱우걱 먹어. 그럼 되게 미개하지 않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너 비빔밥 먹은 거야. 그건 전통 음식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하나의 압축된 단어예요. 그쵸? 그러면 이 단어, 감정으로 이제 이걸 다시 갖고 오면 감정은 사랑, 희망, 우울함, 분노, 충만함, 여러 가지 다 단어입니다. 그쵸? 단어.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해요. 오늘의 포인트. 구성된 감정 이론이 왜 유명해졌냐면 여기서 유명해진 거예요. 개념이 없으면 감정을 경험할 수 없다. 라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달을 해요.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슬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적용되어지는 관계인데 맞는 것 같아요. 오, 어떤 부분에서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시는 네, 일단 나의 느낌은 맞다라는 식으로 지금 뭔가 지금 하여튼, 애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러니까 뭔지 모르면 애들이 경험을 뭔가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애들을 보면서 저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역시 어머니 정말 위대합니다, 진짜. 전혀 없지. 자,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허젤러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덜란드 말인데 친구나 연인이 집에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이래요. 친구나 연인이 집에 있을 때,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걸 느낀 적이 실제로 경험은 있으시죠? 친구나 연인이 집에 왔던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느끼는 편안함, 포근함이 있지만 여러분은 허젤러흐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느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느꼈다라고 기억도 못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또 해볼까요? 후브르트, 어떤 사태 발생 전에 느끼는 쾌감. 저는 이걸 느껴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걸, 저 있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느끼는 쾌감. 이 수업이 있기 전에 뭔가 여러분이 와서 이랬을 때, 이러면서 쾌감?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기길. 너무 사랑스러워서 꼭 안고 싶은 충동. 우리가 깨물어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한국인들이. 근데 필리핀에서는 그걸 기길 정도?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런 걸 충동은 느낀 적은 있지만 특히 너무 사랑스러운 거 보면 막 너무 껴안고 싶잖아요. 막 하고 싶은데 그걸 우리 기길이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길을 느낀 적이 없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 이게 러시아에서는 세르디치아는 사람에 대한 분노, 질리치아는 상황에 대한 분노래요. 여긴 또 분노를 두 개로 나눠놨어요. 근데 우리는 다 뚜껑 열린다, 빡친다로 보통 통일하잖아요. 나 오늘 빡쳤어.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빡쳤어. 난 걔 때문에 빡쳤어.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좀 신기하죠? 이게 참 재밌었는데, 그리고 우트카 에스키모인한테는 분노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들은 분노를 느끼면 배고프다 정도의 표현을 한대요. 신기하죠? 그리고 타이티는 슬픔이란 단어가 없대요. 그러니까 슬픔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건 감정 체계가 빈약하면 그러면 감정을 제대로 구성할 수 없다라는 결론. 그러니까 아까 얘기랑 똑같아요. 사실은 단어를 모르면 감정을 느낄 수 없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감정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단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감정을 이만큼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같은 경험을 해도 이 두 사람 다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기존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허브를 우리가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다 이 컵을 보면서, 손흥민을 보면서 똑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다 다른 어휘로, 다른 이야기로,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럼 우리 왜 이런 구조를 타고난 겁니까? 우리 좀 그냥 손흥민 보면 똑같이 그냥 기쁨, 아니면 뭐 똑같이 자부심, 똑같이 긍지, 그냥 이렇게 느끼면 안 돼요? 통일되게? 복잡하게 왜 우리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교수님 말은 우리는 이제 다양하고 복잡한 존재인데 이게 하나의 물리적 구조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행동을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제가 사막에 살 수도 있고 물가에 살 수도 있고 제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결혼을 못 할 수도 있고 동물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처한. 근데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획일화된 존재가 돼버리면 환경에 적응을 못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10명이 모이면 10개가 나오는 게 오히려 정상이고 10명이 모였는데 1개밖에 안 나오는 그 구성원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내용으로 다 똑같이 문장을 쓰고 똑같은 일기를 쓰면 그건 정말 큰 문제고요. 그래서 다 다른 내용, 다른 일기, 다른 형식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널링의 핵심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저널링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가끔 그렇게 저한테 묻는 분이 있어요. 저널링이 뭔지 좀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생명의 다양성? 마음을 힐링하는 거 아닌가요? 나를 찾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이제 앞에 이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자, 생명의 다양성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생긴 꼬라지대로 다양하게 살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팔이 길고 얼굴이 작고, 누구는 뭔가 근육이 크고 탄탄하고, 누구는 마음이 너무 연약하지만 행동은 빠르고, 누구는 행동은 빠르지만 마음이 너무 닫혀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기질과 상향과 이런 성향들이 환경과 만나면서 그것이 다양하게 변이를 일으키는 것이 우리라는 작동 기제입니다. 이게 학문으로 발전한 게 후성 유전학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암세포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누구는 암세포가 발현되고 발현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를 조사하다 보니까 환경과 유전자가 서로 상호 적응하고 서로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의 다양성을 한번 꺼내 볼까요? 어떻게, 그러면 또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까? 즉 이제 감정 일기로 들어갑니다. 그 감정 일기라는 게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질문은, 자, 이제 이 앞에 내용을 쭉 들으셨잖아요. 구성된 감정 이론을 바탕으로 감정 일기를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굉장히, 네, 어디 가서 이런 질문 안 할 겁니다. 말씀하세요. 네. 왜 그 감정이 느껴졌는지는 일단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왜 그 감정이 내가 그 감정을 왜 느꼈는지를 원인을 파악해 보는 것. 응? 만약에 화가 났으면 이게 왜 화가 났지?를 좀 돌이켜보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요거는 이제 고전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감정을 일으킨 그 원인을 파악하면 감정이 발생한 이유, 이제 결과까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을 사실은 은근히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구성된 감정 이론은 그거랑 좀 결이 좀 다르죠. 뭘까요? 정보를 쓰고 감정을 찾아봐야 돼. 어떤 정보요? 그냥 오늘 일어났던 일을 적어보고 거기에 맞는 단어를 찾아봐야 돼. 여기보다는 한 발 더 가까워지긴 했지만 구성된 감정 이론의 핵심은 아닙니다. 뭘까요? 질문을 못 들었어. 네.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말씀하셔갖고 구성된 감정 이론을 지금 배웠잖아요. 방금 전까지. 저 이론에 입각해서 감정 일기를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뭘 물어보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한테 뭘 물어보나요? 여기 중에 뭘 여기 중이 정확히 뭐죠? 단어 주신 단어 단어 안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가 사실은 구성된 감정 이론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것의 이름을 정확히 부여하는 것이 구성된 감정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된 감정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하는 건 이게 맞다가 아닙니다. 구성된 감정 이론이 극단적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감정 어휘력이 풍부하면 우리가 감정 입자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사람이 보통 평소에 느끼는 감정이 한 100개고 입자도가 높은 사람은 300개, 400개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어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경험을 하면 여기에 맞는 이름을 붙이겠죠? 근데 만약에 입자도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 정도는 사라지고, 요 정도? 한 열 몇 가지 감정 안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극단적으로 감정의 어휘력이 낮아요? 그러면 분노. 안 좋은 건 무조건 분노로만 가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극단적이긴 하지만, 정말 극단적이지만, 좋다, 나쁘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게 나 싫어, 좋아. 예,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제 어휘력이 늘고, 입자도가 이제 깊어지면 풍부해지죠. 나 뿌듯했어.
뭐, 오, 그런 말을 할 줄 알아?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휘력을 테스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스트레스와 압박감 차이를 아시나요? 압박감은 좀 숨이 막히는 느낌. 오, 내부적인 거고 약간 외부적인 느낌. 아, 네. 내가 느끼는 압박감은 뭔가 좀 비슷해요. 맞아, 비슷한데, 압박감은 결과에 대한, 이제 결과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고, 스트레스는 이 상황 전체를 통제할 내 능력,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게 스트레스고, 내가 통제는 할 수 있는데, 결과는 내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느끼는 게 압박감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모든 상황을 다 스트레스 받아라고 얘기하죠. 이 두 가지의 차이만 알아도 전 지금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요. 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나는 통제할 수 있어. 근데 결과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조금 더 이제 스트레스보다는 수위가 낮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모든 상황을 스트레스로 느낀다라고 표현하면 이제 실제로도 우리 그렇게 믿으니까 그럼 이제 정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압박감을 느낀다고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오겠죠.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자, 쾌감과 만족. 뭘까요? 만족은 정신적인 거. 오, 정신적 쾌감은? 육체적인 거?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느끼신 적이 없나요, 그러면? 쾌감은 이제 보통 그렇게 정의한대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고생이나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음에도 어떤 좋은 성과를 얻는 것, 그리고 만족은 노력과 고생을 수반해서 얻는 것. 만족감.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불안과 우울. 전혀 다릅니다. 불안은 미래에 일어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 정도고, 우울은 일어날 거란 확신, 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달라요, 사실은. 피로와 슬픔.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한대요. 내가 일 끝나고 와서 피곤하고 배고픈 거를 슬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대요. 특히 현대인이. 네. 반대로 나 지금 되게 슬픈데 나는 그냥 피곤한 거야. 워커홀릭들이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경민쌤 잘.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감정일기를 써볼게요. 감정일기를 그래서 바로 접근하면 좀 어렵고요. 제가 여러분이 차근차근 여러분의 감정을 좀 알아가시라고 단계를 좀 인위적으로 나눠봤어요. 1, 2, 3단계로. 그래서 1단계, 처음에는 느낌 파악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여러분이 그동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을 속이고 미리 감정일기를 첫 시간부터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라는 게 사실은 1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제 보통은 안 배운 사람들은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럼 뭐 장황하게 쓰거나 단어로 쓰거나 이러겠죠? 자, 여러분한테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 써야 될까요? 1단계가 느낌 파악하기였어요. 느낌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내 수용. 오, 요약한 요약하는데 우리가 뭘 느낄 수밖에, 몇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2가지인데 사실은 2개씩이니까 총 4가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라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스스로한테 물어볼 때 항상 요거를 먼저 체크하시는 겁니다. 내가 쾌적한가, 쾌적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 그러니까 활력이 높은 상태인가, 활력이 낮은 상태인가. 지금 한번 써보세요. 근데 이게 살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를 안 해보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왼팔을 떨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1단계는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쉽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인지를 그래도 평소에 많이 해오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연습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쾌적한 상태인가, 쾌적하지 않은 상태인가, 그리고 에너지가 높은가 낮은가. 요거를 이제 자주자주 연습을 해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사람에 따라 달라요. 누구는 이걸 1년 동안 해야 될 수도 있고, 누구는 그냥 한 번만 해봐도 바로 아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된다라는 가정하에 레벨 1을 여러분이 넘어갔어요. 레벨 2로 넘어가 볼게요. 레벨 2는 바로 이제 이름 찾기입니다. 이름 찾기인데, 자, 이름 찾기를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무드 미터를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무드미터를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 무드미터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가운데 십자가를 보면 왼쪽으로 가면 쾌적함이 낮음, 오른쪽으로 가면 쾌적함 높음, 또 제일 위로 가면 활력이 높고 제일 아래로 가면 활력이 낮아요. 그쵸?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지금 기분 어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썼던 쾌적함과 활력도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느낀다고 생각되는 느낌이 뭔지 한번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예측한 것과 실제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를 측정을 해보기 시작하면 다양한 감정을 이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나 오늘 느낀 감정이 뭔지를 이제 그 순간 그 느낀 순간들을 적고 그에 알맞은 이름들을 계속 적어보는 거죠. 오늘을 적어도 좋고 지금을 적어도 좋고 이번 주에 내가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 라는 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주는 것이 레벨 2입니다. 이름을 알면 이게 참 되게 재밌는데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있어요. 이게 그 인간의 이야기 신화에 이게 숨어 있는데 엑소시즘 할 때 수도사들이 계속 하는 게 뭡니까? 너의 이름이 뭐냐? 악마한테 계속 이름을 물어봐요. 왜냐면 이름을 알면 퇴마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우리의 조상들이 지혜에 숨겨와서 우리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이야기로.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름을 아는 것이. 자, 그래서 1단계는 느낌 파악하는 정도, 이름,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 그리고 2단계는 무슨 감정일까 실제로 찾아보고 이름 붙여보는 것.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뭘까요? 조절하기. 사실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구성된 감정 이론에서는 이미 틀린 얘기예요. 이미 느꼈다라는 건 끝났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끝나지 않았나요? 해석. 오, 해석. 비슷해요. 비슷한데, 뭔가 비슷한데 이렇게, 뭔가 비슷한데 가고 있어. 뭘까요? 사실 이름까지 찾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3단계가 있을까요? 분류하기. 아주 근접했어요. 그 감정. 그 감정의 뜻?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곤하면 몸이나 혹은 정신이 지쳐 있는 상태를 의미하면 이런 정의. 찾아보고 저는 그 정의 없는 감정들이 되게 많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정답이 나왔는데 3단계는 나만의 정의,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일기쓰기를 배우는 거고 이 다음 시간에 할 그 은유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꼭 누가 정해준 것만 써야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은 되게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분명히 어떤 비슷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둘 다 확인해 보니까 유쾌함을 둘 다 느낀 거 맞아. 근데 이 사람은 보라색 같은 유쾌함이고 나는 바닷물의 유쾌함이야. 되게 느낌이 좀 달라요. 그쵸? 뭔가 좀 달라. 하여튼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 언어로 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레벨 3는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저 단계에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일기 그리고 일기쓰기의 핵심이에요. 누가 이해 못해도 돼.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야 하면 돼요. 왜냐면 나만의 어휘력을 갖게 되면 이제 그 감정을 내가 느꼈다라고 이해하고 그걸 이해하는 순간 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외롭다. 외롭다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죠. 그리고 뭐 어려운 감정이 아니죠. 이거를 만약에 나만의 언어로 표현한다. 그럼 제가 어떨 때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전봇대에 걸려있는 끈 같다. 왜 이런 거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느낌을 느끼고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거랑 또 어떤 날은 겨울이었나 봐요. 눈 녹고 있는 눈사람 같다. 뭐 하여튼 둘 다 같은 외로움인데 뭔가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외로움 원투라고 막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느끼는 외로움이에요. 공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이거를 실제로 느끼지 안 느낄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이 쓰셨던 그 글에 있더라고요? 있던 표현. 네.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나도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제가 지어내 본 거예요. 아무도 없는 바다에 찬란한 윤술 같은 고독. 뭐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안 봐줘서 외로웠나 봐요. 관종기가 있었나 봐요. 아무튼. 자, 그래서 1단계는 느낌 파악하기.
이게 익숙해지면 알맞은 이름을 찾아서 한번 넣어보기. 이게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해. 아, 이 정도는 뭐 이제 껌이야 하게 되면 나만의 느낌을 한번 넣어볼까? 라는 느낌으로 이제 나는 내가 느끼는 이런 충만함 무슨 충만함일까? 북이 채를 때릴 때 느끼는 그 울림과 같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 맡았던 그 향기 같은 신선함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는 것이 이 3단계입니다. 여기에 넣진 않았지만 이제 행동 심리학에서는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더 추가하긴 해요. 그 감정으로 당신이 무슨 행동까지 했는지를 한번 써보라고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분이 이래서 인터넷 쇼핑을 왕창 해서 물티슈를 100개를 샀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 감정을 느껴서 어떤 행동까지 느꼈는지를 한번 추적해보는 거죠. 이 행동 치료에 쓰이는 방법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저한테는 효과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쓰고 싶으면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저기까지만 가도 기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의 핵심적인 비밀인데 안 좋은 이야기를 쓰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았던 일. 근데 그 안 좋았던 일을 정말 문학적이고 은유적으로 제대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오는 쾌감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옆구리가 찢어져서 내 몸에 다 튀긴 더러운 기분. 이렇게 정말 딱 맞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딱 맞는 표현을 하면 그 쾌감이 있어요. 왜냐? 적합한 이름을 알면 더 이상 그게 궁금해지지 않거든요.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만 알아도 돼라고 머릿속에서 판단이 들어오면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 자주 보는 길에 무관심해지는 이유가 그거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기억을 CCTV처럼 저장할 수 없고 편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의 이름을 정확하게 딱 매칭시켜 주는 순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갑니다. 다시 한번 감정의 이름을 정확하게 매칭시켜 주면 우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심각한 트라우마, 어떤 정말 이 씻을 수 없는 극강의 고통, 막 이런 것들은 힘들죠, 당연히.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정신과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다, 뭐 어떤 나의 고통을 마주한다라고 하는 게 나도 알아. 그게 뭔지 알아. 근데 내가 그걸 내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 막 몇 년 동안 미뤄왔던 걸 드디어 입 밖으로 딱 내뱉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걸 말했어요.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진리는 말씀으로 전해지니라. 정말 소름 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저스 형을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지저스 형이라고 부르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네. 부처님도 정말 대단하시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면 사실은 감정일기라는 건 여러분만이 느낀 그 묘한 이상한 느낌을 여러분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표현을 정확하게, 이거는 자기만 알아요. 그 표현이 정확히 맞는다는 걸. 그 표현이 일치하는 순간 그것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경험을 자꾸 느끼니까 찝찝하고, 두 번째, 그 표현을 알아. 근데 내가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그런 나를 보고 싶지 않거든. 찌질하고 매달리고 치졸하고 뭐 이런 응석바지 같은 나를, 왜 나이 서른이나 처먹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는 나를 여기에 쓰고 싶지 않은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근데 감정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놓으면 언젠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그것을 쓰고 싶은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 기회를 자꾸 줘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걸 내가 자꾸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그것에 맞는 이름을 내가 찾고 싶어 하지 않는 것, 혹은 맞는 이름을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어휘력을 그러면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많이 보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은 되죠. 근데 이것도 되게 단편적이고, 이건 되게 서양인 기준에 맞춰져 있고 동양인에 맞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찌질함, 초졸함, 뭐 초라함, 뭐 여러 가지, 뭐 막 기분이 꿀꿀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한국인 어휘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시, 미술, 음악, 소설, 드라마, 영화, 에세이,
장르는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든 좋으니까 인문학, 인간을 다루는 장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독서 연구가들도 가장 청소년한테 좋은 것이 소설 읽기, 긴 텍스트, 이야기가 들어있는 긴 텍스트. 그래서 친구들이 그 게임에 열중하고 그 게임의 이야기에 빠져 있으면 오히려 다행인 거예요. 게임의 아이템에 빠져 있으면 좀 걱정을 해야 될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이야기에 빠져 있고 그 캐릭터에 빠져 있고, 뭐 자기만의 음악 세계, 자기만의 시, 자기만의 에세이, 뭔가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 오히려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 친구는 어휘력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자기만의 감정을 엄청나게 수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새로운 라벨링을 계속 저희한테 주죠. 맞아. 나 이 인물이 느꼈던 이런 거, 나 이거 느꼈는데. 혹은,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이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이 외로움을 어느 날 느꼈어요. 그러면, 지육쌤이 얘기했던 전봇대에 걸린 끈 같은 외로움이 이런 거구나. 약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표현을 들으셨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표현 아까 들으셨죠. 제가요. 그때 그거 정말 느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라벨링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라벨링으로 결국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 행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계발서 읽으면 안 되냐. 왜냐면 자기계발서는 바로 행동을 제시하잖아요. 1번 어디에 뭐 해서 2번 무슨 행동을 하고 3번 뭘 5번 쓰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바로바로 행동을 제안하거든요. 근데 제가 자기계발서를, 저는 혐오를 넘어서 자기계발서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언어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단 성공과 실패로 이 세상을 이분할하는 것도 되게 무섭고, 그리고 무엇이든 성취지향적으로 평가하는 것. 성취했냐 성취하지 못했냐. 그리고 그것은 다 너의 능력의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우리 생명의 다양성과 맞지 않아요. 생물학적인 우리의 작동 원리와. 그래서 사실 무섭습니다. 네, 정확히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청교도 시대의 개념이 우리한테 그대로 전파가 된 거고요. 자, 그렇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감정은 왜 중요하냐? 감정이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고 선택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감정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 안 좋은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 뭐 첫 미팅, 첫 면접, 외모 깔끔하게 하고 가, 좋은 향수 뿌리고 가, 옷 멋있게 입고 가, 이런 저런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다 이 감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에 어두운 거 싫어하는 것도, 어두운 골목에 남자 혼자 서 있으면 여러분 갈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분석해서 가신 게 아니라 감정 때문에. 아까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설명은 못했지만 뭔가 감정적으로 이 말이 조금 더 와닿았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면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 경험하고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구성된 이론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구성된 감정 이론을 했고, 중요한 건 단어를 모르면 감정을 느낄 수 없다. 즉 우리가 감정 일기를 쓴다는 것은 알맞은 이름을 찾고 찾아서 제대로 붙여주는 것. 지연님이 그렇게 추구하시는 내가 그 좋았던 순간이 정확히 어떤 느낌으로 솜사탕이 구름에 떠올라서 그걸 따서 먹는 느낌인 건지, 다람쥐가 귀엽게 춤을 추는 좋음인 건지, 내가 막 신나서 막 트위스트 추는 건지 등과 간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려면 이제 방법은 첫 번째는 무드미터를 활용하는 것, 두 번째는 다양한 인문학적 자료를 통해서 어휘력을 늘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감정일기를 아까 1단계에서부터 최종 4단계까지, 그러니까 행동까지 적어보는 것, 가능하다면 나에 맞는 감정 단어를 계속 찾아보는 것이 감정이라는 것을 다뤄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요. 지금 감정이 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써보세요.